알아서 하루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숨겨진 권리 찾기 프로젝트, 노동자를 위한 방송 잡 JOB 잡학다식의 정성호입니다.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이 클릭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제 지나가다가 정성호 나오네 클릭하고 이게 뭐야 그러다가 노동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는데, 여러분들 노동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럼 노동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권리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심지어는요. 지금 그냥 돈 주니까 감사하다고 일한다. 이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려야 돼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요, 이 방송이 시청에서 일요일날 낮 12시에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거 딱 제 얼굴 뜨면요, 이게 뭐지 하고 좀 클릭 좀 해봐요. 오늘은 또 새로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의 박주영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저 솔직히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노동법 전문 뭐 변호 업무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옆에 길잡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노동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옆에서 카운셀링을 해주는, 맞습니까? 네, 너무 예쁘게 표현해 주시네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모신 이유가 오늘의 주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사랑병원 지부의 송수명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 다 방송은 어쩌면 처음입니다. 오늘 잡학다식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열어줄 텐데요. 잡학다식 제6회 주제 공개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왜 이리 어렵냐. 이거 정말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실적인 주제거든요. 이 일반인들 알고 있는 산업재해 개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요. 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 네. 업무상 질병. 네. 그러니까 사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제일 많이들 아시는 게 아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추락을 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사고들이 네네. 이제 일하다가 발생하는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우리가 뭐 흔히들 많이 아는 과로사 이런 것들도 다 업무상 질병 범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얘기를 거의 뭐 오늘 할 얘기를 거의 통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퇴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고요. 저는 어떤 경우, 어떤 노동자가 어떤 업종에서 일하는데 어떤 재해가 발생하는지 이게 더 궁금해요. 네, 통계로 보면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재해로는 낙상, 뭐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끼임 사고나 찔림 사고, 그리고 심하게는 절단 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질병에는 진폐, 뇌심 질환,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요통이 가장 많죠.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듣기만 해도 막 제 몸이 막 아프다는 게 느낄 정도고 굉장히 큰 재구나라는 질병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저는 노무사님한테 궁금한 게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건설업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 우리나라 되게 좀 기형적인 게요. 뭐가요? 건설업 사고가 보시는 것처럼 되게 끔찍한 그 제조업과 건설업, 예, 많아요. 예, 근데 보면은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그 나라들 비교해 보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근데 또 되게 희한한 것은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재해들을 비교해 보면 거꾸로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는. 아니, 사망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네. 경미한 사고는 적다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특히 건설 분야들이 산재 은폐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 죽은 건 못 감추는데 나머지 재해들은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부상을 당하면은 회사 측에서 내용을 바꾸는군요. 그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기이한 현실이 네, 그런 문제들도 일어나서 나타납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이해를 못 이상한 하겠네요. 거죠. 네. 야, 그래서 저희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게 건설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민주노총 건설노조,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건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재해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일하는 근로 조건이 너무 좋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노동 조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충이 뭔지 궁금합니다. 뭐 너무 많거든요. 건설 현장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오늘 뭐 산업재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산업재해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무사히. 그렇죠. 보통 이제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표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안녕히 다녀오세요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와라. 그러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일이 끝나면 아, 오늘 전쟁터 나가서 죽지 않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 쪽의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느낌으로 아침에 출근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사실 그 뉴스에서 딱 보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아, 저 정도 사고가 날 정도면 주변에 누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꼭 사고가 나면은 아니 시키지 않았는데 가서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갔느냐. 그러면 나지 뭐 이런 뭐 별의별 핑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또 캐내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몰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게 건설업의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청이 처벌되지 않고 있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원청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네. 소위 말하는 뭐 기업살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원청들이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뭐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무조건 일한 가장 말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 가장 말단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만 네가 잘못했다, 네가 부주의했다. 그래서 네가 다치고 네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이 되고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영철 부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이 방송을 보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도 네네. 그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연락하시면 네네. 또 저희 노조가 전국 조직입니다. 없는 곳 없지. 왜냐하면 네네. 건설 현장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도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 가시든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연락을 하시면 현장에서 불이익 받는 것들 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길 하루하루 바라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노동자분들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려면 그런 권리들을 현장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작업이다라고 외쳐야 되고요.
그래서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당히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요 저희가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시간 될 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다쳤어요. 그럼 당연히 인정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 거예요? 작업 시간에 작업을 하다 생긴 사고라면은 네네. 당연히 그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작업 시간에요. 네, 작업 시간에 네네. 내가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인정받기는 네네. 쉬운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장소나 네. 그리고 뭐 질병 같은 경우는 그거에 관련된 물질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건.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서 야 이거는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무슨 뭐 노동자를 위한 방송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과거 문송면 사건이라고 대표적인 이제 산업재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88년도에 15살 소년이요. 네, 그때 당시 15살 소년이 그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었죠. 근데 일한 지 2달 만에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수은 때문에? 네, 수은 중독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병원들을 다녔지만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는지. 근데 이게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수은 중독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4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제 4달 만에 사망했는데 그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는 그 병과 이 수은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때 산재 신청 날인을 거부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서울대병원도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서 요양 신청서를 반려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 후로도 계속 지속되어 왔고 노동자들도 그 정부와 계속 싸워서 이제는 네네. 그때는 날인을 못 해주면 신청이 안 됐는데 네네. 이제는 2018년도 1월서부터는 날인을 안 해줘도 그냥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요양급여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신청할 수 있게끔 변했죠. 사실 이게 2006, 7년 때까지만 해도요. 날인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요양 신청서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이제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신청서 양식에 보면 사업주 날인을 하도록 돼 있는 확인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확인을 못 받으면 산재 신청을 못하는 정말 기이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지금까지는 계속 날인을 거부하면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제 확인서를 뒤에 첨부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유서 비슷한 거죠. 내가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거부를 해서 거기를 공란으로 해서 제출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게 조금 열어줬던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사용주가 날인 거부하면 사용자한테 이제 물어봐요. 공단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거 산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사용자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면 산재 인정에 불리한 이제 증거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주장하면 그만큼 산재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이 되면서 사실은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올해부터 날인제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올해부터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질병과 어떠한 재해를 받았는지 한번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장은 조선소 작업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일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용접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온종일 온 힘을 다해 망치질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곳, 안타깝게도 그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소 정문 앞엔 질비한 정형외과 병원들이 그 상황을 대변하고 있죠. 야, 얼마나 사고가 많으면 정형외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저와 동료들은 출근 때마다 제발 오늘은 아무 사고가 없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게도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예리한 절단기를 다루던 중 손을 다치게 된 겁니다. 그냥 다친 것도 억울한데 소장님의 반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야? 예, 그 절단기를 다루다가 손이 스쳐가지고. 으이그 평소에도 금 뜨더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어야지. 아니 소장님 다친 사람한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긴! 일단 여기 모여있지들 말고 가서 각자 일 보라고. 다들 이렇게 안 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자네랑 나랑 같이 병원 가세. 그런데 병원으로 가던 중 소장님은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이거 기대된다. 무슨 얘기 꺼냈는지. 병원에서 어떻게 다쳤냐고 하면 그냥 집에서 취미로 뭘 만들다 다쳤다고 그래? 아니 왜요? 아니 그럼 병원비는요? 병원비는 대줄 테니 걱정 말고. 죄송합니다 소장님. 아니 회사에서 다쳤는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꾸 현장에서 다친 사람 생기면 본사에서 우리 업체랑 재계약하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소장님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산재 처리는 못했지만 치료비와 며칠간의 휴가를 약속받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밤늦게 소장님 웬일이세요? 팔은 좀 어때? 예, 아직 좀 그런데 이제 뭐 차차 나아지겠죠 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예? 아니 저한테 저 아직 사흘밖에 못 쉬었는데 이게 병원도 아직 다녀야 되고요. 팔을 지금 쓰기가 좀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위에서 자꾸 이렇게 빠질 거면 출입증 반납하라는데. 소장님, 제가 핑계는 그렇게 됐지만 일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야 알지. 근데 공식적으로 집에서 다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위에서 당연히 결근하는 게 좀 그렇지. 그럼 썩어도 위에서부터 다 썩었네요. 와, 자기네들은 조차고 산재 신청 못하게 하더니 산재 신청 안 되었으니 빨리 출근하랍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죠. 이걸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형, 연기를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신 분인지 저 궁금합니다. 살짝 욕심냈습니다. 지 부장님, 이런 사건이 많습니까? 그치? 사건은 많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그 뭐 벌금이나 뭐 징역형이 나오면은 네. 하청업체보다 본청은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하청업체와 뭐 사망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네네. 하청업체와 본청업체가 그 뭐 벌금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계속 사고가 나는 하청업체들하고 계약하게 꺼려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산재 발생 건수나 사망 건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국가에서 해주는 발주공사들 있잖아요. 그 국가에서 해주는 발주공사에 있어서 그 입찰 참가 자격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면은 그런 게 점수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 입찰하는데도 페널티가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노동자로서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산재 은폐를 하는 했다.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거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법을 이제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과태료 미보고나 이런 경우에도 뭐 아니면 거짓말로 보고하는 경우 허위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면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과태료 제재 규정을 조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던가 거짓으로 이제 보고하거나 이러면 3천만 원까지 그리고 뭐 기타 거짓 보고하는 경우 1,500만 원. 그리고 더 세졌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네. 보고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이제는. 근데 실제로 이거 세졌다고는 하는데요. 네. 큰 업체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 2천만 원 껌값이다 보니까 사실 과연 이제 이게 제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제 형사적 제재를 하게 되면 이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업체 법인이면 법인 또는 이제 그 개인 회사면 개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형사처벌을 같이 받습니다. 그 벌금형 같은 걸 같이 받게 되는 거여서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강화된 형태들이다. 저는 이게 지금 다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노동자가 고통인데 이거를 산재 처리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후유증 같은 게 또 분명히 남을 거고
아니면 안 하자니 자기가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렇게 피해보는 건 그냥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당사자가 준비를 이렇게 싸우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 일단은 뭐 하청이든 뭐든 일단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시려면 네네. 사실 이제 뭐 신청서 산재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상병명 같은 거 기재하고 네. 주치의한테 이제 얼마 정도의 요양이 필요한지 이런 거 기재하는 그런 신청서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됐는지 경위서 이런 것들 작성해서 네.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초진할 때 네네. 이제 뭐라고 써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이 업무 중에 사고나 이런 걸로 와서 이게 경위의 어떤 근거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병원 가서도 지금 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죠, 뭐 그죠. 딴 일 집에서 하다가 졌다. 다쳤다. 그렇게 근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오히려 또 초진 자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 관련성 입증하는데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변경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변경도 안 된대요. 이거 네. 다치시면요 그냥 솔직하게 쓰세요. 뭐 회사에서 이게 몰라요. 회사에선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거는 꼭 어떤 경위든 이런 거 상세하게 말씀을 가급적 해서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며칠 지났다가 이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산재 은폐 관련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죠. 네네. 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재 해야죠, 은폐로, 해야죠. 네, 그렇죠. 산재 은폐로 인해서 내가 따르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업무상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위에 밝히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했어요. 네. 자 했어요. 지금 얘기대로 네. 해야죠는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 네. 그러면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불이익당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해고라던가 네.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산재 신청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해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노동행위, 뭐 부당해고 구제 네네. 신청을 하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아니면 부당징계. 뭐 이런 구제 신청을 할 때 이런 산재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산재 신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인과관계를 어쨌든 좀 정황 증거를 이제 좀 주장하고 제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연은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느 정도 실력도 인정받았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어요. 10년이면 꽤 오래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3개월 전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매니저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모두에게 휴대전화 통화음을 레스토랑 홍보 노래로 바꾸라는 건데 저는 휴대폰이 개인 거니까 바꾸기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 이후로 매니저님은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넌 거울도 안 보냐? 손님이랑 마주치면 놀라시니까 앞으로 화장실도 가지 말고 있어. 에? 야, 얼굴 못생겼으면 부지런하게 일이라도 잘해야지. 그렇게 굼떠서 음식 만들겠다고? 제가 일하는 곳은 홀이 아니라 주방이라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작업도 아니에요. 네? 직업도 아니고요. 그런데 컬러링 사건 이후 다른 직원들 보는 데서 인격 모독에 외모 지적. 야, 자존감도 떨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휴일 근무도 순번을 무시하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다음 현충일 때 김대리가 사정이 생겨서 휴일 근무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대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은정씨가 대신 해줘. 아, 제가요?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어서 휴일을 할 일도 없잖아. 말씀이 너무. 근데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제가 대체 근무 해줬는데 저 지금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매니저님. 그 대신 돈 벌잖아. 못생긴 게 말이 많아. 못생긴 게 이거 진심인데? 이거 지금 때리겠는데? 이 정도로 미움을 탔다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연기자인데 뭐.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저도 예민해지고 서서히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소홀해졌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금하다.
매니저님이 저에게 잘 대해주거나 친하게 지내면 똑같이 괴롭히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를 시켰네. 왕따죠. 왕따죠. 아니면 너네를 괴롭히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 요즘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지옥 같고 수면제 없인 잠을 못 자는 지경입니다. 병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산재 인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분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상황 자체도 싫은데 병가 신청을 하고 산재 인정도 가능한지 이거 가능합니까? 어떤지. 이게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수면 장애를 지금 막 겪고 계세요. 우울하대요. 뭔가 정신적인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신 건데 이게 직장에서 생긴 일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겁니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상병명 확인을 해야죠. 정신적인 문제를 내가 겪고 있다. 병원에 가셔야 진단소에서? 네, 병원에 가서 네. 내 상병이 뭔지, 질병이 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요. 이분이 이제 병원 갔을 때 얘기할 거잖아요. 나 밥도 못 먹겠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요? 라고 의사가 물어볼 거면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진료 기록에 남아 있겠죠. 특히 정신과 치료는 이런 상담 진료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 확인 질병장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발병했는지의 원인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질병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분이 뭘 입증해야 되냐 결국 또 네네. 대표적으로 일터 괴롭힘을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 특히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상사에게 소위 밉보여가지고 계속 이제 업무 수행할 때 하기 싫은 다들 하기 싫어하거나 힘든 일들을 계속 이 사람한테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갖고 가져왔어요. 근데 매니저,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너를 왔다 시켰냐? 내가 언제 그 일을 시켜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랬지. 이렇게 변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대부분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왔다 시켰는데 그래 맞아 미안하다 내가 너 시켰다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느 사업장이나. 그래서 중요한 게 어쨌든 주변에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라던가 그런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 네네. 뭐 가능하다면 녹취록이라던가 녹취를 할 수 있으면 녹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체방에서 카톡 내용 이런 문자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있으면은 준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매니저님 때문에 이런 고통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해. 감사합니다. 사과했습니다. 아니죠. 끝은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아니 그렇다면 했는데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판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과로나 스트레스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요 앞에 보면은 왕따 시키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요인이고 네네.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도 주장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일관된 진술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소위 며칠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몇 년 몇 월 경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휴일 근무를 이 사람한테 계속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과로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적정한 휴식이 필요한데 네네,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과로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사람이 휴일을 쉬지 못하고 나와서 계속 근무했던 기록들이 있겠죠. 네. 업무 근무 일지라던가 출근 대장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료들도 이 사람이 과로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 조치 형태로 인사 전환 배치를 한다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전환한 업무가 원래 했던 업무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거나 정작 일을 안 주는 경우들도 스트레스 요인이거든요. 이른바 벽보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나가서 풀뽑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나가라 이거죠. 퇴출시키려고 뭐 이런 그런 거죠. 전혀 다른 일을 막 시키면서
자존감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는 방식으로. 이게 예가 있죠?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성 산재로 인정받은 예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땅콩 회항. 가장 큰 문제였죠. 그죠? 땅콩 까달라고. 까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대한항공 사무장님이 우울증으로 해서 산재를 받았죠. 인정받았죠. 그리고 또 2016년도에 대형마트 이 계산하시는 분이 그 고객이 막 폭언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로 마트에서는 첫 스트레스성 산재가 인정이 됐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경비 하시는 그 어르신이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힘들어서 자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것도 스트레스성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었는데 보면서도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노동 환경이 안 좋다면 여러분들 권리는 주장하셔야죠. 저는 생각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계속 그러면 그 내용이 이런 피해가 증가하는 편인가요? 어떻게 줄어드는 편인가요?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산업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그냥 견뎌야 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질병으로 이제 정신질환 문제도 질병으로 이해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재 병원 그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확인되는 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산재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인정률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10년 전하고 봤을 때 스트레스성 산재로 인한 승인 건수가 5배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몰랐던 재해 유형과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저희가 몰랐던 정말로 유형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저거 어떡하지? 자, 그럼 부장님, 제가 올라가서 가져올게요. 그래. 아니야, 위험해. 아니야, 안 돼. 좀만 더 앞으로. 아유, 손이 안 될 거야. 그렇지. 잡았다. 그렇지. 잡았다. 웬일이야? 못 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게 몇 개요? 이게 똥개. 빨리 모셔. 엄마가. 야유회를 갔다가 보시면 영상을 보셨겠지만 야유회를 갔다가 어쨌든 가발을 꺼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다쳐가지고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거 산재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요 상황이 아마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행사 중 재해이기 때문에 주체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이게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직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저거는 부장님인가요? 가발. 그러니까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사실은 부장님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야, 네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왜 올라가서 네가 쓸데없이 내 가발을 왜 바보가 됐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업무와 관련된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사 행사 중이고, 그리고 이게 회사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사의 직원들이나 이제 사용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걸 주어로 가지 말라고 막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인지하고 있었고 가능하다. 관리 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럼요. 자, 끝으로 못다한 이야기 뭐 있으시다면 노동자분에게 요거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무사님이죠, 박주영 노무사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일할 때 발생하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분 중에는 내가 그 일 안 하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다 못 드렸던 게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얘기를 네네네네. 하잖아요. 사실 그 사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제조업이든 그 제조 과정에서 사실 위험한 물질들을 쓰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그걸 은폐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당한 거고 최근에 이제 대진 침대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비자가 그 일을 겪기 전에 이미 그걸 제조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네. 그럼 그러면 그 일자 노동, 피해자죠. 그쵸. 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준이 잘 정해져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안에서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여전히 역시나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1단계 장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부터 안전한 환경이 돼야만 소비자들도 안전한 환경을 그런 소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한마디의 일침이었습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제발.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천사랑병원지부 지부장님, 송수명 지부장님, 오늘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노동자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일단은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게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못 찾고 이러셨던 분들은 좀 방송을 많이 보셔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방송 나가면 병원에 틀어놓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는 정말? 전 직원에게 공지할 겁니다. 됐다. 한 40명은 됐다.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 짧게. 저는 노동자는 공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희가 살아가면서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산업이나 이런 흘러가는 거에 노동자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공기가 좋아야 모든 게 발전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노동자가 좋아야 된다. 자, 한마디로 힘들면 노동조합이다. 네. 정말 그 혼자서 처리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산재는 동료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이것들 문제를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노동조합에 오시면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서로 목격자 진술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자료도 모아주시고 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한 힘이 될 수 있는 정말 울타리가 되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믿고 노동조합 함께 해주시면 산재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공기가 혼자서 끙끙 앓다가 썩느니 힘들면 노동조합으로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팍다식 제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빠진 거 없이 얘기 다 나와서. 근데 진짜 이게 출퇴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거 법 도입돼가지고 첫 하는 건 내가 홍보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라도 안 해서 걸리네 그게. 수고하셨습니다.